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학교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걸까요? 네. 저도 한 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수업을 했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특기작성, 특별활동 네. 이런 이름을 하다가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방과학교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양한 수업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만들기도 있고 실험도 있고 과학, 요리도 있고 저같이 풍물, 사물놀이, 이런 악기 연주도 있고요. 네. 교과 수업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정말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학교에서는 20년 동안 해왔던 이 역사만 보더라도 네네. 학교에서 절대 사라질 수 없다고 봐요.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이거를 안 하면은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는 사교육 시장으로 여기저기로 떠돌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수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도 아직까지도 어떤 법적인 근거나 어떤 제대로 된 체계가 없어서 자꾸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휘청휘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작 이걸 담당하는 방과학교 강사들을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계속해서 어떤 고용 불안이나 처우 불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노조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갈 길이 먼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방과학교가 어쨌든 우리 교육의 공교육의 연장에서 혁신 교육의 한 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와 꿈을 키우기 위해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이제 배우는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의 일부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서신석 선생님도 저기 그 국악을 하신다는데 주로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좀 내용을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그 학교에서 요 근래는 방과학교 수업에서 그 사물놀이 수업은 그 기존 그 국악 수업에서 좀 연장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 그 교과 수업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장구 수업이나 민요 수업 이렇게 좀 제한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그 방과후의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심층 그 수업이 좀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근래 학생들이 그 입시 위주의 이제 수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갖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트라우마들이 많이 있는데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이제 타악기로 이제 순수하게 우리나라 전통의 타악기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 수강생들이 상당히 그 높은 호응도와 또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최근에 학교에서 지금 이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방과후 학교가 좀 학교 내에서 이제 자리 잡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연교육감님 제가 이제 경기 시작할 때 9시 등교를 하면서 이제 정규 교과 시간이 9시부터 이제 5시까지 되는데 교사들의 이제 유연성 근로제를 도입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 교육 과정 시간이 이제 업무 시간이 이제 8시 반으로 좀 당겨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하면은 이제 방과후 학교가 지금 30분 정도에 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침하시는 거 가격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30분이 줄어들었을 때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이제 그 안전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그 방과후 강사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짜리는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1년짜리 계약을 할 때 그러면 그 계약 자체에 지금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제 수용자라고 했나요? 네. 수요자. 예, 수요자. 예, 잠깐만요. 제가 좀 할게요. 이 수요자라는 표현을 해서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방과학교라는 교육 자체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네. 수요자가 요구하는 방향과 내용으로 운영 방침을 정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교육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딱 정해져 나라에서 정해진 국어든 영어든 사회든 그런 수업을 누구나 다 하게 돼 있고, 근데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거는 그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주로
학부모들이 주로 원하는 내용과 과목을 개설해서 그 수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개념이 그런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강사들이 정작 하는 수업을 하는 교육자들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죠. 매년마다 수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하면 수업이 없어지면 강사들은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니까 수탁자라는 표현이 이제 있군요. 위탁자, 수탁자 뭐 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뭐 서신석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지금 그 아까 뭐 사전에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뭐 영상이지만 이게 뭐 이렇게 라이브 영상은 아니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을 조금만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 안전에 대한 기준이 지금 이제 시설물 관리 규정이 있고 학생 안전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학생 안전에 대한 기준이 이제 아까 제가 언뜻 보니까 운영 길라잡이 계약서 자체에 요거를 이제 그 수탁자에 대한 이제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 전동과 시설 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를 만전을 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약 조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방과후 강사 선생님들이 그 방과후 수업에 의해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일차적인 뭐 책임 소지가 이제 방과후 선생님한테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 방과후라는 그 표현 자체가 네. 그 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 진행 그 시간 중에 그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책임을 지는 시간이 있고요. 네.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제 정규 교과를 종료하고 나서는 이 학생들이 학교 내부에서 진행되는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다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이 개념을 일종의 이제 방과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부터는 그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그 케어하고 그 돌봐야 하는 그 주체가 방과후 선생님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그 위해를 당하는 학생들을 1차적으로 일단은 돌보고 그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 책임은 강사에게 있게 되고요.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교를 대표하는 어떤 그 책임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방과후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과후 선생님들도 뭐 참 뭐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지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재활되는 거 보니까 많이 좀 힘드시겠다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근데 현재 그 방과후를 개설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그 이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국악 수업이 있는데 이 국악 수업이 학교 내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이거를 홍보를 하고 있나요? 예. 다양한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계약 작업을 이제 완료한 그 강사들이 그 학년 초에 일종의 그 홍보물을 이제 강사들끼리 모여서 홍보물 책자처럼 그 홍보물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뭐 1기부터 4기 혹은 3기까지 이제 학교마다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데 첫 기수 이제 그 수강생을 모집을 할 적에 홍보물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학교별로는 그 가정통신문 내용에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그리고 강사에 대한 프로필을 이제 받아서 일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부장님은 거기에 뭐 의견 있으신가요? 홍보에 대한 저도 네. 마찬가지 비슷한 경우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안내장을 한두 장짜리로 만들어서 나가고요. 대부분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강사들이 만든 각 과목에 대한 홍보물이 있어요. A4 한 장 정도 되는 거. 그거를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거든요. 강사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거 배포하지 않고요. 대부분은 강사들이 그걸 하면은 20개 과목이면은 그걸 다 모아서 한 묶음으로 해서 안내장과 함께 보내주죠 학생들에게.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방과후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이것도 이제 교육과정의 일부니까 이제 어떤 방과후 수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일반 학부모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산마교 시대에 보면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뭐 가정통신을 갖고 와도 이게 지금 이렇게 뭐 저도 뭐 학부모지만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그냥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그 큰 제목만 봐요. 그냥 반가워 하나보다 이렇게 되는데 그 디테일하게 어떤 수업을 어떻게 운영한다나 운영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접근성 있게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한테 이제 접근을 해서 이게 어떤 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제 그 학교 단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그 다음에 방과 설명회, 뭐 우리가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는 입시 설명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혹시 그 방과 학교에 대한 학기 초에 뭐 방과 학교 설명회 뭐 그런 걸 학교 단위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나요, 사례가? 그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네요. 이게 돌발 질문이었는데, 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방과후가 이제, 정기 교과가 아니고 비교과,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문예체 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문예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국악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학부모이나 이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네. 뭐 디테일한 걸 모르니까 이 강좌를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좀 더 접근을 해서 이분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이제 수익자한테 네. 어차피 방과후 수업은 이제 수익자 부담사다 보니까 비용을 내고 배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 이제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학교 측이 좀 홍보를 더 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이 좀 더 많이 이제 정보를 알고 네. 자기 주도 선택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방과후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 모 학교에서 요번에 이제 그 방과후 학교 수업이 이제 유연성 근무제를 통해서 시간을 30분 단축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들은 뭐 바로는 이제 수업 시간은 이제 그 90분에서 70분으로 줄여서 나눠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20분 정도의 수업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공부 내용으로 이제 확인이 됐던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20분 내고 이제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20분 정도 수업이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과연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운영을 해왔을 때, 그 20분이 이제 그 시간이 줄어들면은 그 이제 어떤 교육의 질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이게 좀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네. 그 방과후 과목들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네. 그 과목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한 10분, 20분이 줄어드는 것도 그 강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좀 어려움이 됩니다. 특히 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과목이 무슨 만들기나 실험이 있는 네네. 과목들, 무슨 공예라든가 네. 뭐 과학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 제대로 그 공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가지 뭐 만드는 작품을 하나씩 하거든요. 근데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고 끝낸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학습하는 수업이라도 뭐 악기 같은 거 하더라도 뭐 이제 제대로 연주를 못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경기도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학교들 다른 지역에서도 한 5시 정도까지 운영되던 학교가 내년부터는 4시 반까지로 다 땡긴다. 네. 그래서 한 반들이 다 10분씩 땡기고 100분 하던 거를 90분 하던 거를 80분 또는 70분으로 땡겨서 단축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그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강사들하고는 얘기도 안 나눠보고.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그 시간을 땡기는 거는 이제 뭐 유연성 근무제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뭐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률적 근거가 뭐 어디에 있나요, 지금? 법률적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과학교 자체가 관련 법은 없고요. 네네. 그 운영 방침 자체가 학교의 어떤 자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수업 시간이라든가 유일이라든가 과목까지도 개설 폐강 여부도 학교에서 다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강사들이 교육의 주체고 그 당사자잖아요. 당사자들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교육의 내용을 직접 가장 잘 알고 있는 강사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강사들이 참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서신석 선생님 생각은 이제 그러면은 제가 뭐 이런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 20분 정도 시간을 줄어들었을 때 네. 뭐 같은 질문일지도 모르는데 이제 질적인 부분은 어떻게 이제 방과후 강사 선생님들이 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뭐에 대한 대안 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그 초등과 중등의 그 수업 시간들이 법정 그 최소한의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40분을 한 교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과후 수업뿐만 아니라 일반 주지 수업, 그러니까 학교에 교사들이 진행하실 때 40분 단위로 수업을 하고 10분의 쉬는 시간을 꼭 법정을 지키게 돼 있는데 이 40분이 단순히 그 수업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도입 단계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그냥 갑자기 시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을 하는 수업들 같으면 몸을 풀어주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서서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이제 복습해야 되는 단계 그리고 새로 진도를 나가는 단계 그리고 마무리하는 단계 사실은 이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기본적인 이런 플롯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이 이제 전혀 지켜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수영을 배운다 보면 준비 운동을 하고 몸을 풀고 수영을 하고 나와서 또 준비 운동에서 몸을 좀 이제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수영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이제 물 밖에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시간에 쫓긴다는 그런 말씀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학교의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시간은 이제 학교는 이제 그 폐교하는 시간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방과후라는 게 방과후 교육이라는 게 이제 2005년인가요? 그때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근데 그때는 이게 지금 여가부 소속에서 이제 교육청 단위로 이 사업을 이제 돌봄과 방과후를 이렇게 집어넣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제 위탁 사항으로 이걸 학교 단위에 내려서 이 업무를 대행하게 해서 이제 업무 분장을 이제 교원이 이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과후 이제 부장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계획서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운영에 대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방과후 선생님들하고 이제 소통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게 과연 이제 교사들의 업무의 영역에서 이제 일반 교원들은 이제 우리가 교원들이 생각했을 때 이 업무가 이제 여가부 소속의 사업인데 왜 교육청 국가공무원직에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 업무를 분장을 맡아야 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정이 좀 만족스럽게 되지 않고 또 이게 또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합의가 안 돼서 이제 규제 공백, 이제 시간적 규제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지만 4시 30분에 끝나면 이제 태권도나 이런 이제 음악 전용기 같은 거 다니려면은 5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시. 그럼 그동안에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지역사회와의 합의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요번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거를 조금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방과후 수업을 할 때 처음에 이제 그 시간 조정이나 이런 거는 학교의 학칙이나 이제 그 교칙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진행이 되는지 우리 지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강사들한테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고요. 네. 물론 이제 함께 모여서 어떤 의견 수렴 같은 게 하나 어쩌다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강사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결정이 되고 그냥 알리지도 않고 내년도 모집 공고를 냅니다. 이런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는 그런 여러 개의 학교들과 좀 연락을 취해서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시간을 복구하라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몇 군데 학교는 그걸 받아들였고 또 심한 경우는 강사료까지 깎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시간이 줄었으니까 거기 맞춰서 강사료를 깎는다는 거죠. 또 거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주 2회 수업이던 걸 1회로 줄인다. 1회로
주면은 뭐 강사료도 반토막이 나겠죠. 아 그렇군요. 뭐 그런 생계가 위험해질 수도 네. 있겠네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강사들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해요. 물론 이제 강사들은 1년 단위 계약을 거의 다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 계약도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분기별로. 3개월이요? 예, 분기별로. 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물론 지금 초단기간 계약이긴 하지만 뭐 이래서 수업을 하나요? 뭐 3개월에 계약을 하기? 그게 참 그것도 웃긴 거죠. 아,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강사들은 몇 년씩 해요. 한 학교에서 몇 년씩 수업을 하는데 네. 근데 이 방과후 학교라는 그 교육 취지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고 그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일하는 근무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 지금 이런 제도가 빨리 쉽게 고쳐질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고 그런 구조 속에서 강사들을 그냥 외부인으로만 보는 거죠. 1년 계약했으니까 내년에는 알 바가 아니다. 우리 학교의 어떤 일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과 교사들과 심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이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들 생각은 그거예요.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으면 더 위험하다. 보건교사도 퇴근하고 관리교사도 퇴근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남아 있으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강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늦게까지 남아 있으면 강사들은 과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못 하느냐. 그 계약서에도 안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그렇죠. 아까 있는데 분명히 이게 지금 이제 수탁자 계약에 보면 그 내용에 문구가 있던데 그게 어떻게 그게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보거든요. 교사들이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 그게 이제 뭐 선생님들도 업무가 바쁘시니까 이제 뭐그 퇴근 시간이 정해진 거라 뭐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학부모로서 생각이 그러면 이제 그 20분의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20분의 시간이 줄으면은 저는 이제 학부모인데 그 20분만큼 뭐 강사비를 깎아주는 건가요?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본 데는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20분이 뭐 어떻게 보면 짧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그 지금 뭐 초등학교를 예를 든다면 학생들이 뭐 이제 그 학교마다 이제 뭐 학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이제 5교시나 6교시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의 일정은 대부분 사교육 이제 그 시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시간 갭을 보통은 방과후 수업을 하면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5시 선에 이제 그 사교육 시장들도 이제 강사들이 이제 수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엄마들은 그 아이들을 어디선가는 케어를 해주기를 이제 기다리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방과후 수업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회 안전망의 형태를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서울시 같이 이제 그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다른 곳에 또 이제 그 시간을 좀 이제 케어받을 수 있는 곳에 있다 이동할 수 있지만 뭐 경기도권이나 지방권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돌봄의 영역도 계속 넓혀주는 이유가 학교에서 아이들 좀 더 이제 케어를 하고 있고 부모님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시간대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퇴근하는 시간에 아이들 보낼 수 있도록 이 방과후 학교가 안전망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이 20분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 20분 사이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더라도 사실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제 말씀하신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 지금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서 만약에 30분을 땡겼을 때 그 30분의 갭에 대한 규제 공백이 생기니까 그런 게 이제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지역 사회하고 이제 그 서로 협의가 필요한데 그런 협의 과정 없이 네. 유연성 근무제라는 도입으로 그냥 이렇게 학교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근데 뭐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또 충분히 이제 그 학교 입장에서 이제 그게 주장이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 이제 그 노동에 대한 부분은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이 이제 일일 이제 8시간이니까 네. 8시간의 근무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이제 유연성 근무제인데 그 부분이 이제 규제 공백이 생겼는데 30분 차이가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공교육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거지만 사실 그 예산의 주체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여가부 소속에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럼 여가부 쪽에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뭐 좀 케어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뭐 살짝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담론을 오늘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때문에 이제 뭐 지부장님한테만 여쭤볼게요. 그 방과후 강사님들이 처우라든가 고용의 불안이 많이 시달리는 경우가 사례가 나타나나요? 많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강사들이 간단하게 뭐 사례를 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이 겨울이 방과후 강사들한테는 제일 힘든 시기고요. 보릿고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직도 예, 지금 11월부터 12월, 1월, 2월까지는 다 재계약 기간이거든요. 네네. 3월까지 보통 많은 분들이 다시 같은 원래 일하던 학교에서 재계약을 하긴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재계약을 하더라도 서류 면접은 또다시 봐야 돼요. 거의 대부분. 아, 그렇군요. 그 대부분 지역에서 2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왜 2년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무튼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고 학교에서 그냥 그만두게 계약이 연장이 안 되고 해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또 충격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강사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공황장애까지 겪었다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네, 제가 노조 일을 하면서 여러 강사들을 만났는데 근데 이 방과후 강사들 중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제가 어떤 분들도 봤냐면은 서점에 나가서 한 40가지, 50가지 되는 자기 과목과 관련돼서 책을 다 뒤져봤대요. 그리고서는 그 중에서 한 권을 골라서 자기 교재로 선정을 해서 수업을 한다 이런 분들을 봤거든요. 이렇게 열정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학교에서 이 방과후 학교 강사들도 당연히 학교에 수업을 하는 교육자고 학교 공동체의 일원이고 선생님들의 직장 동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인식들이 지금 굉장히 낮은 거죠. 방과학교 가이드라인이나 길라잡이에도 외부 강사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거든요. 외부 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외부인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외부인은 아마도 가끔 와서 하는 한두 번 하는 초빙 강사나 뭐 그런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년씩 수업을 하는 방과후 강사가 왜 외부 강사라고 불려야 되는지도 저것도 의문이고 매년마다 이렇게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고 다시 면접 보고 서류를 봐야 되고 강사들이 제일 원하는 게 고용 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대책들은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지금 논의되기는 쉽지 않고 뭐 논의가 계속 되는 중이고요. 근데 당장 논의가 빨리 진행되고 고용 안정을 위한 어떤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라도 그게 아직 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일선 학교에서도 그 강사들을 그래도 조금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심의할 때 강사들의 목소리를 조금만 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럼 우리 서신석 선생님한테 여쭤볼게. 지금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직고용하는 방식과 이제 업체 위탁하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 이제 경기도는 그 학교 직고용 방식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위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서울은? 그 이제 뭐 통계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이론에 많이 있고요. 이제 저도 20년 가까이 이제 강사를 전업으로 이제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실제로 그 업체들이 이제 그 초창기에 많이 이제 생긴 것들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초창기 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강사 주체자인 강사와 그리고 학교장이 개인 단계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그 강사 송출업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사를 보내주는 어떤 뭐 일종의 브로커 같은 느낌이죠. 그런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계약 파기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었는데 어느 순간 이 그 업체들이 이름을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마치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제 업체 계약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컴퓨터 수업이나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기자재를 가져와야 되고 장시간 진행하네요. 근데 이제 물리치 수업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그 강사들의 개인적인 기량들이 상당히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계약을 하는 경우는 이후에 또 다시 계약을 하는 상황이 되면 그 학생들을 제대로 케어를 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결과물이 그 다음에 바로 드러나죠. 이제 업체 같은 경우로 진행을 하면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도 많고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20년 동안 봤을 때는 이 업체로 계약하는 것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수치적인 부분에서 아마 어떤 해석의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뭐 우리 지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수용비라는 건 도대체 뭐 어떤 의미인가요? 방과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네네. 이게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료와는 별도로 그 수강료에 포함해서 그 학부모들에게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학교에서 걷는 이제 수강료니까 수강료 강사료가 이제 혼돈됐었거든요. 같은 거라고 보기도 하고 아직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표현하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뭐 지금은 다 구분을 거의 다 합니다만 네,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수업료, 강사료,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그리고 교재 교구 비용 이걸 다 합해서 수강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강료 안에 수용비가 약간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이제 방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무슨 복사기라든가 복사기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오후에 들어가는 교실에 사용하는 냉난방비, 전기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게 돼 있고 그리고 방과 학교를 운영하는데 보조 인력이 있어요. 네. 흔히 말하는 방과 코디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일하는데 초단 시간으로 일합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도 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이제 뭐 수용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제 그 공예 수업이라든가 이런 수업을 할 때는 이제 그 재료비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럼 재료비가 발생을 했을 때 학교는 이제 방과후를 시작할 때 이제 그 수익자들한테 미리 이제 그 선입금을 받게 돼 있죠 지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재료비, 이제 그 강사비, 그다음에 수련비 모든 거 통합해서 네. 이제 뭐 그거 토탈 이제 비용을 이제 지급을 받고 강사들한테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그게요 지금? 수강료 안에 포함된 한 사람당 2만 얼마, 3만 얼마 그 강사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네. 지급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제 그 방과후 강사들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이제 개인 사업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업자를 갖고 계신 건가요? 그 표현이 이제 프리랜서라는 표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거기서 표현하는 그 개인 사업자가 공식적인 명칭으로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어떤 인가를 받은 상황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개인으로 활동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제 질문이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문예체 수업을 하는데 네. 재료비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료비는 이제 수익자 부담인데 그 재료비를 강사가 이제 학교에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강사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이제 사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자가 없으니까 그거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궁금한 거죠. 강사와 학교와 계약할 때는 네. 강사료만 쓰게 돼 있어요. 네. 그 교재비, 재료비는 그 계약서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학교에서 교재 교구를 별도로 구입을 하던가 직접 해야 되는 게 그게 맞거든요. 네. 다만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강사한테 일임을 하게 되는데 강사한테 위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면 네. 강사에게 직접 주거나 네. 아니면 직접 챙기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 네. 강사가 지정하는 교재 교구를 구입을 해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강사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교재비, 재료비에서도 세금을 뗍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강사들은 또 물건 사올 때 거기서 또 떼게 되겠죠. 네. 그런 경우가 가끔 그런 경우가 보고가 돼서 노조에서도 나서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 우리 지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방과후 강사분들이 이제 월 단위